이건 내가 가본 현장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부패 냄새가 났거든요. 위스콘신주 워키쇼의 조용한 교회 주택에서 수사관들은 마치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현장에 들어섭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된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질문했어요. 아이는 어디에 있지?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 두 구를 찾았으니 세 번째도 있을지 몰라요. 이 상황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이 사건은 훨씬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로 변해갑니다.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런 것들을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정말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이었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화는 17살 니키타 카삽의 할머니에게서 온 것이었고, 할머니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 걱정하셨습니다. 니키타의 할머니가 그가 학교에 가지 않고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을 때 같은 시각에 우리도 워키쇼 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키타의 할머니는 또한 경찰에게 자신의 아들 도널드 마이어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니키타의 새아버지입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널드는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프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관여한 건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워키쇼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가본 현장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부패 냄새가 났어요.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타티아나는 여러 차례 총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담요와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집 앞쪽에는 작은 사무실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도널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는 담요와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널드 메이어의 시신 근처에는 양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양초들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꺼져 있었지만 이전에는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도널드의 담요와 옷가지 일부를 치우자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주 심각한 머리 상처였습니다. 저는 2명의 사망자가 있던 곳 외에도 옷가지와 담요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것은 17살 아들이 저 담요나 옷가지 밑에 있는 건지 아니면 가족의 반려견도 죽어서 숨겨져 있는 건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질문했어요. 아이는 어디 있나요? 무슨 일이죠? 그리고 모두 생각했어요. 아이가 납치됐나요? 아니면 도망쳤나요? 시신을 찾을까요? 집 안에 있나요? 두 구를 찾았고 세 번째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마 침입절도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이 떨어졌고 침대도 박스 스프링에서 분리됐어요. 옷장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옷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바닥에 온통 흩어져 있었죠. 누군가 그곳에 와서 집을 털고 간 것처럼 확실히 보였어요. 위층에는 서류들이 꺼내져 있는 또 다른 작은 서재 공간도 있었어요. 권총에 관한 서류는 발견했지만 집 안에서는 권총을 찾지 못했어요. 그럼 혹시 용의자가 권총을 찾아서 그 권총으로 가족을 해친 걸까요?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집안에 다른 피해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모든 일은 살인, 특히 이중살인이 매우 드문 곳에서 평화로운 겨울날 벌어진 일이에요. 워키샤는 아주 안전하고 주위에서 부유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중서부 도시예요. 정말 개방적이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해요. 정말 전형적인 미국의 작은 마을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뭔가 분명히 크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이 가족을 노린 걸까요? 그들이 표적이 된 걸까요? 사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매우 특이합니다. 우선 니키타와 그의 어머니는 동유럽 국가인 몰도바 출신입니다. 몰도바는 흑해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고 루마니아 옆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니키타와 그의 어머니는 몰도바에 살다가 니키타가 7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도널드를 만나 이곳으로 이사와서 결혼했고 도널드는 니키타를 정말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니키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업을 즐겼습니다. 니키타는 마치 미국의 꿈속으로 옮겨진 것처럼 좋은 집과 좋은 동네에서 자랐고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니키타는 어디에 있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몇 번의 안부 확인 요청을 받았고 니키타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돈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키타는 이전에는 학교에 항상 출석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학교에 마지막으로 있던 날은 11일이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니키타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아프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부모님 중 한 분이 학교에 전화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마지막으로 본 때는 언제였나요? 직장엔 마지막으로 언제 출근했고 연락은 닿았나요? 도널드는 주로 재택근무를 했어요. 사무실에는 아주 드물게 출근했던 것 같아요. 상사가 도널드에게 연락을 했을 때 문자나 이메일로 저 아파요 라는 식의 답장이 오곤 했어요. 상사가 도널드와 대화를 원했을 때 도널드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할 수 없다고 답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도널드는 11일부터 문자로만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가 보낸 문자들은 항상 말이 되지 않았어요. 도널드는 결막염에 걸렸다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목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증상들이 항상 진단과 일치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웃들과 링 카메라로부터도 정보를 받았어요. 그 덕분에 도널드와 타티아나의 차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포착되어 사망 시간을 좁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이 시간과 싸우는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니키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없고 강아지도 없어요. 그가 납치된 건가요? 돈 때문이었나요? 니키타는 집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피해자였던 건가요? 아니면 용의자였던 건가요? 우리는 집에서 차량 한 대가 없어진 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점점 더 확실해졌죠. 뭔가 잘못됐어요. 수사관들은 니키타를 찾아야 했어요. 마지막 소식은 2월 11일이었고 오늘은 28일이라 2주 넘게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니키타가 마이어의 차량을 가져갔고 그 차를 타고 떠났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니키타의 휴대폰에 긴급 위치 추적을 시작했고 와우캐샤에서 일부 긴급 위치 정보도 받았어요. 우리는 일리노이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위치 신호를 받았어요. 그 후에는 그가 아이오와 콜로라도, 와이오밍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했고 제가 알기로는 캔자스까지 내려갔어요. 그는 아이오와의 세계 최대 트럭 휴게소에 갔어요. 저는 그게 흥미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니키타가 트럭 휴게소에 들른 건 2월 24일이었어요. 마치 관광을 한 것 같았죠. 그는 17살이고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없이 전국을 운전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캔자스에 도착했어요. 결국 그를 잡히게 만든 건 그의 운전이었어요. 그는 일시정지 표지판 앞에서 완전히 서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교통 단속을 당한 이유는 일시정지 표지판에서 완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요. 우연히도 와키쇼 카운티 보안관실에서는 그 차량이 도난 차량으로 의심되어 막 그 번호판을 시스템에 등록한 참이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좋았죠. 제 말은 만약 그가 그 일을 하루 전에 했더라면 분명히 딱지만 끊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사에서의 돌파구였어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니키타가 우연히 검문에 걸려서 체포된 걸 생각하면 일이 그렇게 끝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경찰은 니키타 카삽의 차량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니키타가 정지됐을 때 차에서 발견된 것들 중에는 .357 구경 권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 옷들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습니다. 차량 곳곳에서 현금과 보석, 전자기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첩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와 그의 가족 사진이 담겨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니키타와 그의 어머니의 출생 증명서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도 몇 대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된 노트북, 전자기기,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정말 다양한 잡동사니였어요. 그는 여행할 때마다 개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마 그 개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거나 그가 익히 알고 있던 유일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는 혼자도 개를 혼자 두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개가 아직 살아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사관들은 카메라 중 하나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미지가 담긴 메모리 카드를 발견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시신이 있었고 촛불이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담요에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들의 죽음에 대해 어떤 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촛불과 담요가 있었던 이유에 의례적인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복구된 영상에서 니키타가 전화로 자신의 의붓 아버지의 시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기 썩은 시신이 보여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의붓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시신 부패를 언급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니키타 카삽은 부모님의 부패한 시신과 함께 이 집에서 2주가 넘도록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가 주로 집 지하실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실에는 소파와 담요가 있는 TV 시청 공간 같은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 도널드가 있는 그 위층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지난 2주 반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맞춰가면서 이제 모든 증거가 니키타가 이 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먼저 돈을 죽이고 타티아나가 집에 오길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아직 겨울 코트를 입은 채 막 집에 들어왔어요. 그가 계획을 세워 부모님을 살해한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는 정말로 자신의 부모님을 처형했어요. 매복해서 공격했죠. 돈의 머리 뒤쪽을 쏘았고 어머니는 한 번은 목을 관통해서 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는 어머니가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두고 도널드도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담요를 덮어놓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저에게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가 학교에 직접 전화해 결석한다고 알리고 직장에는 도널드인 척하면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는 도널드인 척하면서 도널드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평범하게 행동했죠. 니키타는 장을 보고 패스트푸드를 사 먹고 컬버스에도 갔어요. 강아지 산책, 쓰레기 버리기, 진입로, 눈 치우기도 했어요.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할 법한 평범한 일들을 다 했어요. 하지만 집 안에는 죽은 부모님이 있었죠. 그는 부모님을 죽이고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죽이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매일 엄마를 넘어서 다녔고 매일 돈 옆을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어 있었죠. 더 걱정스러운 건 처음에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히 도둑이 금품을 훔치려 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니키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카운터 위에 돈 봉투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 현금을 두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을 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귀중품, 특히 보석 같은 것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큰 그림 뒤에 금고를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림을 떼어낸 이유가 혹시 뒤나 뒷면에 뭔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가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그는 2주 동안 그 집을 샅샅이 뒤지고 집안을 완전히 헤집었어요. 모든 것을 다 뒤졌죠. 그 시점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묻게 돼요. 그는 왜 엄마와 새아버지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그게 이 사건의 여러 겹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긴 끔찍하지만 니키타도 부모를 죽인 첫 사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사들은 니키타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파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의 궁극적인 계획은 실제로 우리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계획이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섰고 자신이 떠나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는 차량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고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했어요. 만약 그가 거기에 머물렀다면 자신이 계획하던 일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결국 3월 10일에 캔자스에서 니키타를 데리러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니키타와 접촉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니키타가 몇 주 전에 체포된 이후로 그는 평가를 위해 이 소년 구금 시설에 수용돼 있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니키타의 태도는 상황에 비해 좀 이상했어요. 그는 아무런 감정이나 걱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는 침착했어요. 조용했죠. 그는 가끔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그냥 잡담을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뀌고 이제 위스콘신으로 돌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만한 반응은 전혀 아니었죠. 2007년에 몰도바에서 태어나셨군요. 어머니는 타티아나입니다. 2007년에 미국에 오셨나요? 네. 그 과정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 생각에 그게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새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 유럽 곳곳을 여행하는 등 몇 번 휴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두 분이 결혼하셨고 2017년 6월 미국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몰도바에서 미국으로 오는 게 힘들었나요? 그 과정이 어려웠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는 억양이 더 강했으니까요. 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니키타라는 이름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쭉 워키쇼에만 사셨나요? 네. 네. 여기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학교는 워키쇼 웨스트 고등학교 다녀요? 거긴 어때요? 좋아요. 성적도 좋았어요. 그는 착해 보였어. 예의도 있어 보였고 그리고 평범해 보였어. 그게 흥미로웠어. 그러니까 니키타를 만난다면 이 사람을 두려워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 침착함이었어. 인터뷰 내내 모든 게 나로 하여금 세상에 정말 부모님을 살해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했어요. 네, 메탈 동아리 회원이었고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FBA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미국 미래 비즈니스 리더 협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나 주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사이버 보안 분야를 선택했어요. 시험을 봐야 하는데 지역대회, 주대회, 전국대회가 있어요. 저는 지역대회에 참가해서 2등을 했어요. 알겠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리고 저도 정미우등생 협회에 가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성적도 정말 좋아요? 알겠어요. 학급에서 몇 등 정도 하세요? 아시나요? 세 번째요.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는 메디슨을 생각 중이었어요. 자급이 필요해서 아마 공학 계열일 것 같아요. 그는 학교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성적도 좋았어요. 한 번은 이달의 학생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친구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는 학교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열쇠는 카삽의 같은 반 친구가 경찰에게 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람이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 A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증인 A는 니키타가 부모를 살해하기 전에 자신과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고
니키타가 자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수사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먼저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니키타는 나는 총도 없고 그런 일 할 생각도 없다며 물러섰어요. 수사관들은 니키타가 성장 과정을 어떻게 말했는지도 물었습니다. 니키타는 자신의 삶, 집, 엄마와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했나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아주 행복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고 좋은 가족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더욱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보냈고 그러면서 다소 이상하거나 우려스러운 정치적 견해를 갖게 되었어요. 학교 총격 사건을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대량 살인범이나 살인자들을 검색했어요. 정말 어둡고 무서운 것들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강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고어 편집 영상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공유했어요. 그리고 고어 편집 영상이 무엇이냐고 묻자 증인 A는 고어 편집 영상이 전쟁에서 나온 영상이나 클립에 러시아 음악을 덧입힌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증인 A는 니키타의 발언을 실제로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니키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르겠어. 알겠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네가 캔자스에 가게 된 이유, 특별한 이유는 너만 알아. 나는 무엇이 있었는지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내게 말해주길 바란다. 알겠지? 이건 네 이야기야. 왜 그런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리고 약속할게. 나는 정말 알고 싶어.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그래, 네가 첫 번째로 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알겠어. 그건 네 권리야. 저에게 질문 있으시면 충분하지 않아.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갑을 채울 겁니다. 예전 방식대로 하니 뒷좌석에 타시고 일어나 벽을 보고 서주세요. 이동거리가 짧아 곧 풀어드릴 겁니다. 니키타 카삽은 약 2주 뒤 기소 인부 절차를 받습니다. 그는 자살 방지 조끼를 입고 있었고 셔츠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키타가 나오는 걸 봤는데 마치 마른 17살 소년처럼 보였어요.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10대처럼 보였어요. 그는 겁먹고 불안해 보였고 대부분 재판 출석 때도 그랬어요. 첫 번째 혐의는 1급 고의살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급 중범죄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혐의도 1급 고의살인으로 최대 형량이 동일합니다. 저는 결국 1급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이고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며 실제로 계획된 일이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세 번째 혐의는 시신 은닉입니다. 그리고 돈과 보석을 훔친 혐의도 있었습니다. 총 10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니키타를 위해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죠. 니키타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겠습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심각성, 모든 정황,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축의 증거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명하기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아니었어요. 물론 정황 증거에 의존하는 사건이긴 해요. 그가 어머니나 새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수사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퍼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니키타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더 깊이 조사하자 그는 단순히 웹에서 어둠의 세계에 대해 읽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어둠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니키타는 매우 우려스러운 온라인 활동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정부적이고 다른 극단적인 정치적 관점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텔레그램에서 대화 중이었음을 압니다. 니키타는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 앱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네오나치들을 찾으러 갔고 극단주의자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런 지모 단체들은 실제로 특정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를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런 온라인 환경과 앱 플랫폼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니키타도 테러 공격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키타는 이런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내세워 직접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현실적인지, 큰 음모인지조차 몰랐어요. 니키타가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지, 테러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죠. 니키타가 부모님을 살해했을 때 모든 게 우연히 드러났어요. 경찰이 그때 FBI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새롭지 않았어요. FBI는 사실 니키타 카삽을 2년 전에 이미 조사했었어요. 2023년에 니키타의 어머니가 실제로 FBI에 전화를 했고 FBI가 조사를 하러 왔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니키타가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이런 극단적인 조직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때는 니키타 카사프를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요원들이 그의 계획의 범위를 발견했을 때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을 살해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 생각은 내가 드론을 구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종류의 급조 폭발물이나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였어요. 그 모든 전략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드론을 사용할 거고 무장시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미국 대통령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대통령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상에 더 잘 맞게 사회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서 정부에 맞서 행동하는 더 큰 계획이 자신이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혹은 아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개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고립되고 매우 외로운 젊은이는 10명, 20명, 30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갖게 된 거죠. 이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생겼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모든 말을 해주고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 그룹, 우정, 삶에서 부족했던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에게 약속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기 오라고 하고 돈을 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거죠. 그들은 또한 여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들에게 수천 달러를 제공했어요. 그는 14,000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보석도 있었고 다른 귀중품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은 이것이 단지 이 젊은 남자를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냐는 거죠. 그의 모든 자산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였던 건가요? 분명히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채팅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일을 하려면 드론을 사서 무장시켜야겠다고 결심한 건 그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암살이 니키타 계획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일어날 일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임무를 마친 후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잠적해 있다가 결국 다른 나라나 다른 일로 옮겨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일정 기간 숨어 있기만 하면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지내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꼭 미국에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저질러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든 뒤 동유럽으로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망친 뒤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가 마음속으로는 결국 우크라이나에 가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 앨범을 가져간 것 같아요. 분명히 그가 어머니와 자신의 출생 증명서를 챙긴 것도 우크라이나에 가야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가 더 일찍 떠났다면, 비행기 표만 있었다면 동유럽이나 어디든 이미 떠났을 수도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도 그가 뭘 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가 잡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17살의 생각일 수 있죠. 나는 이걸 들키지 않고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게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가 드론을 이용해서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요. 그런데 있잖아요. 증오단체나 극단주의 단체에 대해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자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죠.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합니다. 그리고 법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똑똑한 10대가 급진화되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 니키타 카삽은 2건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법정 심리가 열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사건은 답변 변경 심리를 위해 열렸습니다. 카삽 씨가 1번과 2번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으로 답변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뭐라고요? 라는 반응이었어요. 당신이 얻을 게 뭐가 있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답변을 바꾸는 거예요? 재판까지 가서 지켜볼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인지 알려주세요. 여기 나는 재판받을 권리 포기라고 써 있는데 맞나요? 네, 판사님. 좋아요. 그럼 당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살펴보죠. 아니면 혐의들이라고 해야겠군요. 첫 번째 혐의는 2025년 2월 11일경에 당신이 더널드 마이어로 확인된 피해자 A를 살해할 의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유죄입니다, 재판장님. 제가 본 것은 그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 매우 기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재판장님. 네, 재판장님. 그의 의자가 실제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끝내려고 할 때 그의 무릎이 변호인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같은 날짜와 장소 2025년 2월 11일 해당 주소에서 타티아나 카삽이라는 피해자 B를 살해할 의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유죄입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이 범죄들을 저질렀습니까? 네, 재판장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왜 재판까지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유죄를 인정하는 쪽을 택했나요? 사실 저희의 주된 목표는 그가 이 사건에서 2명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과 상의한 결과 그들도 이것이 공정한 제안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원하는 수감 기간을 제공하니 가족을 재판에 끌어들이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놀라셨나요? 조금 놀랐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은 그가 재판까지 가는데 딱히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법원은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고의적 살인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니키타에게 한 가지 뚜렷한 이점이 생깁니다. 검찰이 다른 혐의들은 기각하기로 동의한 거죠. 그래서 2건의 종신형을 받는 건 확실하지만 가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며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위스콘신 대 니키타 카삽 사건을 부르겠습니다. 니키타의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그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변했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행동 방식이요. 온라인에서 이런 포식자들과 접촉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지 불과 몇 주 만의 말입니다. 니키타 카삽은 FBI와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포식자들을 한 달 안에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수사 당국과 만나 범인들을 잡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연방 관계자들과 만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 인터뷰에서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미래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이 니키타의 부모님이 살해된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술할 때 니키타의 입장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모, 삼촌, 그리고 조부모님들까지 모두 법정에 나와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너는 우리의 삶을 망쳤어 라고 말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니키타를 지지하기 위해 법정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니키타를 지지하기 위해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니키타의 새아버지 도널드 마이어의 어린 시절 친구인 마이클 두보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는 또한 아들이었고 형제였으며 남편이었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웃음,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돈이 깊이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던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의 한순간에 피고인은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두 생명이 희생됐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변까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형 돈과 그의 아내 타티아나를 잃은 것이 저희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로 인해 의도적으로 빼앗겼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폭력으로 빼앗겼습니다. 곤과 타티아나가 살해된 방식은 어떤 가족도 결코 겪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배신과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돈, 타티아나의 삶을 기리기 위해 저는 그가 석방될 가능성 없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선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제 지방검사 레슬리 베이시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시간입니다. 이 아이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있었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가족과 함께 휴가도 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그에게 이 계획을 세우라고 말한 건 인터넷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인터넷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 피고인의 결정이었어요. 그가 한 행동은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최대 형벌, 즉 감독 조건부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각 혐의에 대한 형이 연속해서 집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의 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2025년 2월 니키타 카사비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가 이 범죄를 저질렀던 날 니키타 카사비 군에 입대하거나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면, 그가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복권을 사려고 했더라도 담당자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가, 넌 아직 어린애야. 왜 그런 보호장치들이 존재할까요? 그것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훨씬 더 충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외부의 영향과 압력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은 성인만큼 잘 형성되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종합적인 권고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법원이 20년 뒤 감독 조건부 석방 가능성이 있는 의무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 의견서에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오면 친구가 없을 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 연구가 인용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모두 사실이라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그가 어떤 단체와 연관된 사람과 소통을 했다는 점과
그래서 부모님은 살해했다는 점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이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니키타 카사프에게 공식적으로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 10대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카사프 씨,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님, 먼저 저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도널드의 가족과 친구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제 행동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제 어머니와 도널드가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새아버지도 그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후회하게 되었냐고요. 네, 저는 그가 정말로 후회했다고 믿어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어머니께서 집에서 선반 위에 있는 높은 물건을 꺼내려고 사다리를 사용하시거나 주방 조리대에 올라가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돼서 꼭 제가 대신 꺼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요. 제가 죽인 어머니였습니다. 방금 제가 죽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저를 돌봐주셨던 분. 어머니와 대화하던 시간이 그립고 어머니와 함께 있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볼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게 논리적이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한쪽에는 선, 다른 한쪽에는 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죽인 소년이 그 일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것들은 정말로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제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징후에 가득 찬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병들고 사악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저의 극단적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혁명의 일부, 전쟁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제 행동에 영향을 준 영상, 선전,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옳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아주 젊은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며 제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든 그 젊은 남성의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종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은 석방 후 감독 대상이 되는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20년 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석방 후 감독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교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17살입니다. 60년 후에 그를 사회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는 가석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니키타 카사프에 대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지른 끔찍하고 참혹하며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그것을 저울질해 봅니다. 그럼 저는 니키타 카사프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저울질해보고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석방 후 감독 대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 언제 또는 애초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준비된 일이었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테러 공격을 위해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을 죽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기꺼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풀어주는 것은 공동체에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극단으로 몰아붙였을까요? 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단만큼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10대가 자신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인터넷이 매우 어둡고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으며 매우 음험한 곳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당신의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동유럽 어딘가에 있는 46세의 극단주의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